자, 이제 지난주까지는 IT 이야기들을 다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이 3주거든요. IT가 더 책은 얇지만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 보면 그쪽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CG 이쪽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얘기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스케줄 잡아놓은 것이 3주로 잡혀져 있고요. 이번에는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역시 있기 때문에 IT처럼 일단 내용 강의를 먼저 다 해드릴게요. 내용 강의를 해드리고 목표는 2번 정도를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한 번에 어떻게 좀 간략하게 푸는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한 번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될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강의 진행해 보는 걸로 해서 나중에 향후 일정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아마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2판 교재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혹시나 1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2판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참 그 시기가 안 좋았어요. 이거 2판 책을 딱 교정을 다 마치고 출판사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인쇄 들어갔는데 학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개정 내용이 전달됐다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책 다 마쳤는데. 그래서 2판 내용 중에서 개정된 내용이 새로 나와버려서 그거는 다음 주에 아마 유인물을 안아드려 갖고 그걸 갖고 이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책 나온 날 다시 또 개정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그 개정된 부분이 조만간 바뀔 거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좀 급작스럽게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와 버려 갖고 좀 준비에 애로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활용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펴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건가 하면 그 교재 앞에 부분에 보면 로마 숫자로 페이지가 넘버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로 5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오버뷰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개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출제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IT 시간에 다루었던 얘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로마 숫자 그 7번에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출제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로마 숫자 6페이지 내용으로 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먼저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이 가버넌스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가버넌스라는 개념은 얼마 전부터 아주 큰 이슈가 되면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갖다가 차용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버넌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헌법을 개헌을 하자, 개정을 하자, 헌법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 헌법이라는 과목이 법학 과목에서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추상적인 과목, 헌법에서 다루는 토픽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줘야 될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걸 규정하는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치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어떻게 권한을 나눠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헌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나오는 주된 이유는 기본권에 대한 얘기도 물론 있어요.
외국인을 얼마나 보호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헌법에 나오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곤 있지만 중심 주제는 이번 정권이 바뀌게 됐던 게 어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과연 정당했느냐. 온 국민이 놀랬던 일들이 벌어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통치구조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제라는 건 국가의 기관을 보통 3권 분립이라는 걸 기본적 사회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텐데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중심적인 국가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법부보다는 행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버넌스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중심제예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이거를 입법부 쪽으로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 내각 중심제로 운영하자. 근데 국민들이 과연 국회의원을 얼마나 믿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내각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나누어 주되 대통령 중심제로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에서 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이 가버넌스 개념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친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가버넌스를 조금 더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로서 3권 분립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 놓죠. 근데 이렇게 권한을 분배해서 서로 간에 견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국가가 어떻게 되고 싶은 건가? 우리 국가가 발전되고 싶은 거잖아요. 국가 운영이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서 모든 국민들의 복지가 올라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권한 배분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 국가라는 것이 성장할 수 있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버넌스를 잘 다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어느 개념으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해요? 우리는 그 앞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뽑아냈단 말이에요. 가버넌스라는 거 앞에 각각 학문 분야들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IT 있죠? IT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러면 IT 가버넌스라는 건 IT 기능과 관련했을 때 역시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 IT 기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T 안에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짜여져야 될 거냐 그런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또 관심을 갖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우리 과목 자체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 코퍼레이트 개념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얘기인 건가 하면 회사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회사라는 거는 우리 CPA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비즈니스 스트럭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업 구조를 가질 때 등장하는 회사들이 세 가지 회사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SP라는 표현을 써서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는 이거는
개인 회사예요. 그냥 1인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이 파트너십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구성원이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서 뭐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권한을 나눠서 어떻게 회사 잘 운영할지 그냥 혼자 알아서 잘 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어떤 가버넌스의 개념이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논외의 대상이 돼요. 이거는 텍스 시간에서도 개인 사업자,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법인세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하실 때 법인세 중심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고, 어쨌든 저하고 만약 회사법을 같이 공부하셨다면 상법 시간에 얘는 그렇게 특별히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걸로 빼놓은 것처럼 역시 가버넌스 쪽에서도 크게 나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회사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였었어요? 소유와 경영이 이게 일치한지 일치하지 않은지 이걸 갖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트너십은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게 소유와 경영이 같다는 것은 뭘 하는 건가 하면 직접 경영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개인 회사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혼자냐 몇 명이 더 있느냐 그거밖에 없는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누굴 사용하는 건가 하면 전문 경영인을 쓰는 것이거든요. 전문 경영인을 쓰고 자기들의 어떤 소유주들은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뒤에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어쨌든 전문 경영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문 경영제도를 쓰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코퍼레이션에 등장하게 되면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필요해져요? 권한을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경영자한테 줘야 될 권한과 소유주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그 권한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돼요? 목적이 달성될 텐데 목적이 달성된다는 걸 국가가 아닌 회사로 온다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다른 걸로 또 말을 바꾸면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그래서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조직 구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거냐. 그걸 살펴보는 주제가 이 회사 형태 중에서는 코퍼레이션에서 보다 큰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파트너십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이니까 좀 논의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과목을 좀 깊게 공부 들어가면 파트너십에 대한 기업 지배론에 대한 이야기도 접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 전문 경영인을 쓰다 보면 여기서 권한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주주가 경영자한테 경영권을 위임해줘요. 나를 위해서 대신 경영을 잘 해줘라. 근데 너를 믿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는 너를 계속 감시할 거다. 내가 감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권한을 가질 거다. 이렇게 권한에 대한 배분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런 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가버넌스 앞에다가는 비즈니스 스트럭처 가버넌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주식회사에 한정해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는 말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회사의 경우에서도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로 가면 결국 여기서 권한 배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삼권 분리처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도 있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권한을 갖는 거는 누구의 권한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주주의 권한이 제일 중요하겠죠. 주식회사니까 지금 주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쉐어홀더 입장으로. 그리고 지금 누구의 입장이 또 나와요? 경영자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 아까 설명드린 국가 개념으로 하면 대통령제라면 행정부에 해당하는 거죠. 국가의 운영을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국회의 기능이 있어야 되죠. 국회의 기능을 하는 건 누구라고 보셔야 돼요? 회사의 어떤 법률 같은 걸 만들어주고 회사의 방향을 정해주는 건 뭐겠어요? 주주들이 모여있는 쉐어홀더 미팅을 통해서 여기서 회사법 공부하신 분들한테 언급을 드린다면 회사의 정관,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운영 규정을 만든다고요. 그게 만약 국가로 한다면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이쪽 얘기는 삼권 분립으로 한다면 입법부에 해당하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행정부. 그 다음 또 하나 사법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얘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걸 하는 부분이 누구라고 보셔야 돼요? 이사회. 이사회가 나중에 이 경영자에 대해서 마치 사법적인 판단을 하듯이 너 잘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경영자를 뭐 할 수도 있어요. 해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 얘를 감시하는 역할로 하는 거. 사법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하고 우리가 시험 보는 미국 법체계는 달라요. 우리는 대륙법, 독일을 중심으로 한 법을 공부했고 우리가 시험 보는 미국 회계사 시험은 영미법을 중심으로 했다 보니까 법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요 이사회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하면 감사제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주총회, 이사회와 경영자, 그리고 감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삼권분립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한 관점은 돼요. 근데 미국 제도에서 영미 제도에서는 특징이 뭔가 하면 감사 제도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이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걸 더 강화하고 싶다면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 오디트 커미티를 만들어 놔라. 그리고 오디트 커미티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더 기능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영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사회하고 경영자가 한 몸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어떤 독일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보다는 특히 미국과 같이 경영자와 이사회가 마치 한 몸처럼 운영되고 있는 미국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 가버넌스 개념이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 위에서는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권한을 더 실어주는 국가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사회의 권한을 더 실어주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건 나라마다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더 권한을 많이 실어준다고 느껴지세요? 주주총회. 우리나라는 이사회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회사의 어떤 운영이나 그런 걸 결정할 때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회계에서 실무하시는 분들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배당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배당 결정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배당 결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꼭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배당에 대한 결정이 나서 이사회가 배당 결정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했지만 그게 최종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 그래서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주주총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미국 제도하고 맞지 않는 특징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중심, 미국은 이사회 중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실무하고 좀 많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참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한 페이지 진행된 내용 중에서 축약을 해보면 먼저 가버넌스의 개념을 던져드렸어요. 요 가버넌스 개념 던져드린 건 지금 교재에서 아까 보고자 했던 페이지가 로마 숫자 7페이지에 언급드렸죠. 교재 앞에 부분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숫자 7페이지에 보면 3번이라는 제목하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문단에 지금 가버넌스 개념을 설명드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얘기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주식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주식회사에서 가버넌스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담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회사의 종류 중에서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더 매력적인 회사로 느껴지세요?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 당연히 어느 회사가 매력적이에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그 비즈니스에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요. 근데 나는 자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만들 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동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파트너십으로 갈 거냐 코퍼레이션 갈 거냐 결정했을 때 어느 회사가 더 매력적인 건가 하면 파트너십이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뭐 할 수 있으니까. 내 돈 투자해서 내가 직접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돈 투자했는데 내가 핸들링을 못한다고 하면 매력을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남한테 맡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파트너십이 좋긴 한데 치명적인 약점은 뭔가 하면 사업이 안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담해야 될 책임을 생각하면 선뜻 사업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영미권 제도에서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러한 어떤 소유주의 책임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아이디어를 냈던 게 뭔가 하면 사업에 참여해라. 대신 이 사업이 안 돼도 책임을 무한하게 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출발점이 되면서 자금을 더 쉽게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입된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의 출발점은 어쨌든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제한해주는 회사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제한해 주니까 전문 경영인을 두자. 이렇게 해서 코퍼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전문 경영인한테 일을 맡겨놓고 보니까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그게 지금 펴놓으신 로마 숫자 7페이지 그 하단부터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자, 코퍼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누구를 언급을 드릴 건가 하면 쉐어홀더들을. 그럼 이 쉐어홀더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특성은 대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규모의 자금이 사용돼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쉐어홀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본을 조달시켜줘요. 자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출자라고 컨트리뷰션이라고 했었던 출자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오너십을 갖게 되어 회사의 주인들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책임은 제한시키고 싶다 보니까 결론을 뭘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이 회사를 위해서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을 뽑아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는 매니지먼트를 이 사람은 이제 전문 경영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대규모의 자금을 사용을 해서 자금 조달된 걸 사용해서
회사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그럼 사실 얘는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그렇죠? 여러분도 사실 내가 능력 있어 누가 돈을 맡기면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약간은 배포도 커지지 않겠어요? 회사 차 살 때 어떤 차 사고 싶으세요? 소형차 사기 싫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인데. 그리고 운영할 때 가서 모양이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가능하면 대형차만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실 꾸미고 싶을 때는요. 손님 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멋진 회사에서 이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사무실을 멋진 가구들로 채워서 운영하고 싶어요. 어차피 내 돈 아닌데요. 뭐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망해도 나한테 뭐 피해 오는 거 크게 없다. 결국 경영자로서 한번 일하고 끝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남의 돈을 사용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아까 이제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와 관련했을 때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 하면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여기서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역시 또 회사법의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에이전시라는 거는 자기가 자신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을 맡아서 대신해 줄 때의 일이에요. 그럼 얘가 결국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 그리고 물론 그 회사법을 잘 공부하면 얘가 프린시플이 된다고 하지만 이 배후에 있는 건 누구죠? 이 쉐어홀더. 그러면 얘가 약간 회사의 주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결국은 회사하고는 별개 존재로 된다는 걸 공부는 하긴 하지만 우리가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해 준다는 건 이 대규모의 자금을 사용해서 했을 때 회사 가치를 올려준다는 것은 뭐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얘기를 끌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 얘를 프린시플로 볼 수도 있다. 얘가 본인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얘를 대신해서 얘가 에이전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뭐가 되는 건가 하면 얘가 운영할 때 회사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에이전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좀 전에 보셨던 것 중에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치스럽게 회사 비용을 쓸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렇다 쳐요. 그래, 그 회사차 살 때 좋은 차 사서 해라. 대신 수익만 잘 내줘라. 그래서 주주가치 극대화되면 그 정도는 눈 감아 주겠다.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말은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 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신 것 중에 프랜차이즈 업종이 지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하나 수술대에 올려서 지금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람의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프랜차이즈 회사의 회장을 위해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피자 회사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치즈를 사오는 거예요? 가족 회사에게. 자기의 아들, 딸 이런 가족들이 운영하는 어떤 치즈 회사가 있다면 그 치즈 회사에서 납품받아서 공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원래 회사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치즈 가격이 낮은 쪽하고 계약을 해서 사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치즈 가격이 높게 책정을 해서
가족 회사들은 배를 불리고, 그렇죠? 실제 회사는 손해가 나게끔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는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키게 됐을 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여기서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 자신도 있겠지만 자기의 특수 이해관계자,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이 사람한테는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러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피자고 했던 교재 그 로마 숫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맨날 보는 아담 스미스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회사는 태생적으로요, 남의 돈을 갖다가 쓰는,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진 회사다. 이런 것이 에이전시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 지금 저기 언급드렸던 이야기가 이렇게 주식회사가 있고 매니지먼트, 쉐어홀더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하고 얘 사이의 어떤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발생 가능하다는 것까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원인적인 측면으로 가면 보통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저기서 설명드린 얘기하고는 좀 방향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기에 이 내용하고도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이 있으면 에이전트는 어떤 손을 드는 건가 하면 자기 이익을 더 우선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conflict of interest가 에이전시 문제를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asymmetric information, 우리 IT 시간에 암호화 기법 할 때 symmetric encryption과 asymmetric encryption 보셨으니까 그 용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하면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건 정보가 균형적이진 않는 거예요. 누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 경영자가. 경영하는 경영자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 밝혀버리지 않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 해결책을, 그래서 에이전시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거, 이게 가버넌스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도 보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과목의 목적이라도 보셔야겠죠. 그럼 먼저 이런 conflict of interest가 벌어졌을 때,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면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때 자기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겠어요? 감시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 감시장치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 하면 우리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는 인터널 컨트롤.
어떤 내부 통제 장치를 둬서 이걸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를 연결해 온 걸로 생각해 보시면 내부 통제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가 되는 건가 하면 제가 BOD라고 적는 건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경영자가 허튼 짓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해결하는 게 중심 장치다. 이런 걸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 있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계 정보가. 맨날 들으시는 얘기가 뭐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 그래서 외국 투자기관들이 계속 한국 기업들 문화에 요구하는 건 뭐예요? 회계의 투명성. 그래서 투명성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보를 이걸 더 어떻게 하라는 거죠? disclosure. 정보의 공개를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오너들이 깜깜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시험 문제를 풀거나 어떤 이 가버넌스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시면 정보의 투명성, 회계 정보의 특히 투명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주제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에이전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뭐에 더 집중해서 공부할 것 같으신 건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인터널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시게 돼요. 물론 그렇지만 나중에 이 회계 정보의 투명성 때문에 공개돼야 될 얘기가 많아진다. 이런 것과 관련된 법규들이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베인-옥슬리 액트거든요. 삭스 액트에 들어가서 세부 규정들을 이제 다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대충 보셨던 이야기들을 조금 심도 있게 법률들을 뜯어서 보시게 되는데 주요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면 내부 통제의 강화 규정도 있지만 이 디스클로저에 대한 규정이 사베인-옥슬리 액트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법률 규정에 들어갔느냐? 그 이유가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을 하나 설명드린 이야기인데 요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다듬어서 그림으로 도식화를 좀 해보게 되면 로마 숫자 우리 아까 7페이지 보셨고 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9페이지까지도 언급되고 있네요. 그 9페이지 마지막이 사실 결론이긴 해요. 기업 지배구조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은 좀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 지배구조 중에서 특히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통제장치. 통제장치라고 되어 있는 게 컨플릭트가 벌어지는 상황들을 막고자 하는 거. 그러면서 그 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누구의 기능인 건가 하면 이사회의 기능이다.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게 지금 책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 미국 현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 현실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내용에서 보니까 사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 경영을 경영자한테 맡겨놓고요. 그리고 감시하는 기관으로 이사회를 둬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경영자에 대한 어떤 견제나 감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경영자가 허튼 짓 하면 해임도 시켜버리고 그리고 제도로 예산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요 결정은 다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가보니까 어떤 일이다. 진짜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최고 경영자가 무슨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다 누구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요? 그냥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후임자. 회사의 석세션 문제가 나왔을 때요. 후임자를 누구로 할 거냐? 그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 경영자가 자기 후임자를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계속 그러한 흐름을 유지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다 물려주니까 재벌? 2세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현실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요.
한국, 미국 다를 거 없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는요, 그냥 거수기예요. 아,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대로 가지요. 이렇게 되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결국 이 사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미국, 한국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바꿔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가버넌스를 자꾸 강조하자. 그래서 가버넌스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회사가 운영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다루고자 하는 문제예요. 가버넌스 주제가 뭔지를 좀 감을 잡으시라고. 일단은 제가 가버넌스의 일반 개념 소개시켜드렸고 내용을 어떤 걸로 좁혔어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로 좁혔다고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싸움의 문제가 돼요? 주주와 경영자의 싸움. 주주와 경영자의 싸움이 되는데 그 중간에서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해 주려면 이 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겠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거는요. 지금까지 회사가 앞으로 회사는 그냥 코퍼레이션만 쓰는 이야기들은 정리가 되신 것 같고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있다면 이 회사와 관계된 사람 중에서 쉐어홀더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하고 얘네가 싸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네하고 얘네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 이거는 가버넌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얘기 중에서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좁게 보면 협의. 좁게 봤을 때, 좁혀 봤을 때 협의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얘네가 운영을 잘하면 가버넌스를 잘하면 주주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극대화가 돼요. 회사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 극대화는 결국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주주가치 극대화와 똑같다. 이거를 공부하는 개념들이 우리가 특히 많이 공부하는 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과목이시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항상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회사의 밸류를 맥시멈으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 다 공부하는 게 그래서 BNC 과목이 같이 묶여있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시각을 좀 넓혀보면 주주가치, 회사 가치를 극대화하기만 한다고 하면 회사가 사실 비용을 최소화하면 좋잖아요. 그럼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오염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오염물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개천으로 흘려보내야겠죠. 그렇죠? 공해물질 정화할 비용 안 든다 필요 없다고요. 그 주변이 땅이 다 망가지건 어떻게 되건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돼요. 그거는 좁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걸 단순히 주주 가치의 극대화로 하지 말고요. 이제 누구까지 확대돼야 되느냐. 이걸 광의 넓은 의미예요. 더 넓혀보게 되면 이때 등장하는 게 또 누가 들어가는 건가 하면 쉐어홀더라는 말 대신에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건 아마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럼 여기 스테이크홀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느냐? 교재에는 이게 어디에 설명되는 건가 하면요. 뒤로 쭉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되는 건가 하면 51페이지네요. 51페이지. (51페이지에) 가서 보면 4번 제목에 스테이크홀더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고 등장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독자적인 문제보다는요. 그냥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
그리고 또는 리튼 커뮤니케이션 쓰면서 한 줄 정도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 그 정도의 비중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 스테이크홀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자가 나오죠. 이거는 아마 회사법을 공부할 때도 주주와 채권자 보호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인플로이 나오죠. 종업원. 그 다음 넓혀보면 커뮤니티가 나오죠. 지역사회. 그리고 더 넓혀보면 가버먼트가 나와요. 정부까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 제가 조금 전에 이 경영자가 뭘 배출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염물질. 그러면 회사 가치는 극대화되겠지만 스테이크홀더 중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오염물질의 피해 때문에. 그러면 주변 이해관계자의 극대화도 있어야겠죠.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극대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회사 운영과 관련했었을 때.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이게 외부 사람들에 대한 보호 가치가 커진다면 그걸 고려하면서 회사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되게 윤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버넌스 개념이 넓혀지면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교재에는 내용을 다 적어드렸지만 이걸 갖고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교재 적혀져 있는 그냥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거를 내가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커퍼레이트 가버넌스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항상 요 문장 한 문장 정도는 준비해 놓으셔서 가버넌스를 어떤 더 브로드한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스테이크홀더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문장 같은 거 하나 써주는 것들이 나중에 득점할 때 좀 유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의미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버넌스의 범위이 넓혀지는 것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 마무리해야 될 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가 회사 운영을 잘해서 회사 운영을 잘하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쉐어홀더, 그래서 주주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회사의 운영 방침들은 뭐가 있을까? 그게 가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주의 가치 극대화에도 우리가 시점을 대비해 보면 단기 가치와 장기 가치가 있겠죠. 그럼 회사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한다면 숏텀이 중요하겠어요? 롱텀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롱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단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회사 망가져요. 아시겠죠? 경영자도 어떤 유혹을 생겨요? 단기간의 이익에 집중하면 내가 스탁 옵션 받아야 될 시점만 이익을 부풀려 놓고 자기 회사 떠나면 회사 가치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숏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주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항상 장기 관점에서, 롱텀 관점에서 보시긴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운영 방안이 뭐겠느냐? 이걸 그림으로 좀 도식화해 놓은 것이 우리 다시 맨 앞으로 가서 봐보시면 9페이지. 기업 지배구조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기본 원칙들은 뭐가 있겠느냐. 나누어 보니까 지금 뭐하고 뭘로 나눠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내부 장치와
외부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인터널 메커니즘, 엑스터널 메커니즘. 근데 외부 장치까지 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앞에 칠판에서 보신 것 중에 커퍼레이트 가버넌스의 광의 개념이에요? 협의 개념이에요? 광의 개념까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관련된 외부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외부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저하고 일반적인 이론 얘기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 그 얘기를 볼 겁니다. 근데 중심적인 건 어느 중심으로 보는 건가 하면 내부 장치가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내부 장치가. 여기 외부 장치는 그 그림에 보면 외부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들을 몇 개를 예시했는가 하면 경영권 시장, 법적 규제, 소수주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외부 지배구조. 엑스터널 메커니즘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 3명 등장했는데 그거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확인 정도 하면서 보시면 돼요. 중심적인 건 왼쪽에 있는 내부 지배구조. 인터널 메커니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널 메커니즘에 가서 보니까 요 안에서 다시 뭐가 들어가요? 통제 장치와 보상 장치가 들어가요. 그럼 보상에 관련된 얘기로 지금 나온 게 경영자한테 보상을 줄 때요. 셀러리 베이스로 줘버리게 되면 어차피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고정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그게 나한테 그렇게 꼭 득이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러리 베이스로 주는 게 아니고요. 뭐가 변함에 따라서 주면 좋아요? 회사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회사 가치를 측정하는 걸 뭘로 맞춰놔요? 주주 가치라는 건 뭘로 맞추는 거예요? 스탁 프라이스로. 주가의 변동으로 맞춰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보상 장치로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이러한 운영을 잘하면 나한테 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요구하고 일치시켜 놓으면 그럼 모든 결정이 이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탁 옵션은 항상 기간을 어떻게 둬야 돼요? 최소는 3년 이상.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도 뭐와 관련이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와 관련되다 보니까 경영자의 보수를 결정하는 원칙들도 일부는 공부하게 돼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내부적인 장치예요.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림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뭐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통제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인터널 컨트롤. 인터널 컨트롤. 중심으로 들어가요. 인터널 컨트롤. 그래서 인터널 컨트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사회. 그래서 맨 마지막 그림에 보니까 주주가 이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이사회에서 경영자를 감독하고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면 가버넌스는 성공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50분 시간 동안 제가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지금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요 개념을 잊지 마세요. 사실 별 얘기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어떤 내용들이나 쫓아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요번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시험 범위. 그걸 보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로 와서 보면은 로마 숫자 6페이지. 로마 숫자 6페이지에 보면 AICPA가 발표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시험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갑자기 뜬금없이 첫 번째 나게 인터널 컨트롤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고 그 다음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ERP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네를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건가 하면 얘를 코소 프레임워크라고 부를 거예요. 요 코소라는 것은 단체 명칭이에요. 그래서 내부 통제를 위해서 어떤 내부 통제 기준이 좋은지를 이론적으로 정립했는데 거기서 만든 프레임워크, 이론 구조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워크를 보면 코소가 두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가 인터널 컨트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ERM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뒤에 공부할 그림을 잠깐 뒤 페이지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건가 하면 꽤 많이 넘어가셔야 돼요. 챕터로 보면 4장이죠. 4장으로 넘어가셔서 144페이지. 오딕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오딕 공부하신 분들은 접하신 내용 중에서 144페이지에 보면은 두 개를 비교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인터널 컨트롤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를 띄어서 강조한 거예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왜냐하면 요새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널 컨트롤 모델 중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강조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ERM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결국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시험이 인터널 컨트롤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요거는 이거랑 비교해서 보는 건데 요번에 시험 아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2판 책을 다 쓰고 나서 바뀐 내용이 요 ERM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2판에 있는 ERM의 기본 내용을 알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번에 개정된 ERM 내용을 제가 따로 배포는 해드리겠지만 요 교재에 바뀌기 전의 내용도 꼭 읽어보시는 게 시험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되시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 내용 이제 이유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기본 원칙으로 회사가 성공하려면 통제 장치를 잘 갖추어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관심은 어떤 통제 장치가 좋은 장치냐?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모델 규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범위가 정해져요. 근데 안타까운 건 죽어라 암기하셔야 돼요. 프레임워크를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내용을 살짝 바꿔서 내면 되는데 저도 짜증이 나요. 보면서. 근데 어쨌든 요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코소 프레임워크 말고 또 하나의 중요 규정으로 언급된 게요. 이제 거기 로마 숫자 6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other regulation framework과 provision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떤 규정들 소개되고 있어요? 사베앤옥슬리 액트 나오는 거 보이세요? 사베앤옥슬리 액트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한 규정과 정보 공개를 요구한 규정들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토픽이에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로마 숫자 11페이지로 가보세요. 거기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가 나오죠. 목차에서 순서를 그 코소 프레임워크를 먼저 공부하진 않고요. 목차 나온 걸 보면 챕터 2에 보면 사베앤옥슬리 액트 있죠. 요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좀 강의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챕터 2에서 사베앤옥슬리 액트를 공부할 거고 챕터 3하고 챕터 4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코소 프레임워크를 공부해요. 요게 메인 토픽이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우리가 IT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IT 가버넌스가 여기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버넌스 개념 알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5번 챕터는 IT 쪽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의해버릴 겁니다. 요게 시험 범위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교재의 힘을 어디다 확 실어버렸는가 하면 챕터 1. 거기에 펀더멘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시험 범위들은 프레임워크와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공부하다 보면 짜증이 밀려와요. 암기 부담 때문에. 그리고 뭔 내용인지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쓸 때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할애했는가 하면 사실 규정 요약하고 법률 요약해드리는 건 교재 만들기 편해요. 그런데 이 프레임워크를 펀더멘탈을 쓸 때 정말 저 많이 고생했어요. 어떻게 이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뒤에 내용들하고 연결시킬지를 고민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 있죠. 오늘하고 내일은 1장 갖고 공부해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결국 여기 있는 내용들이 프레임워크와 사비앤옥슬리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어쨌든 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들이셔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시험 보고 오신 선배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는 되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아주 애매해요. 특히 문제 풀 때 짜증 막 나요.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는 건가 하면 교재를 자꾸 읽어가시면서 읽어가다 보면 설득도 되시고요.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재는 모르겠지만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교재는요. 정말 이해하기 편하게 쓴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다 쓰고 제가 다시 읽어봐도요. 그러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하시면서 자꾸 개념들을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교재가 영문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번역을 다 해서 간략하면 그 내용들을 흐름을 놓치지 않게끔 요약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기에는 편할 거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가버넌스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까지 연결해서 중요 포인트 잡아드렸고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